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뭔가에 몰두하면 눈을 감아도 그것만 보일 때가 있습니다. 흔히 운동에 미친 사람들이 눈을 감고 떠도 계속 그 운동하는 장면이 눈앞에 보인다고 하잖아요. 제 경우는 베이킹이었습니다. 제가 베이킹을 시작한 건 3번의 유산을 겪고 나서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유난히 애를 좋아해서 동네 어르신들은 애가 애를 좋아한다며 신기해 하실 정도였죠. 제가 결혼을 일찍 했는데 결혼을 일찍 한 이유도 빨리 아이 낳아서 엄마가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저랑 비슷한 나이 또래였기 때문에 최대한 천천히 아이를 갖기를 원했지만 저는 무조건 결혼하자마자 아이가 갖고 싶다고 남편을 졸랐어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기 천사는 저한테 찾아오는 걸 많이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정말 저는 임신을 준비하면서 처음 깨달았어요. 아이가 생겼다가도 얼마 되지 않아 유산으로 잃고 또 아이가 생긴 후엔 유산으로 또 잃고 그렇게 몇 번의 유산을 반복하다 보니 제 건강도 안 좋아졌고 병원에서는 더 이상 임신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다른 사람한텐 몰라도 저한테는 그 말이 사형선고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쁜 아기를 낳아 예쁘게 키우고 싶다라는 그 욕망 하나로 이루어진 거니까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세상 잃은 것처럼 누워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무 생각 없이 손에 잡은 게 밀가루 봉지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약간 뭐에 홀린 사람처럼 빵을 굽고 과자를 굽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난 후 저는 빵과 과자를 제 자식처럼 여기게 되었습니다. 빵을 부풀리기 위해 제가 키우는 효모들이 있는데 그 효모가 봉긋봉긋하게 솟아오를 때마다 꼭 내 아이를 보는 것 마냥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맨날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고 몰두하면서 제 인생을 찾아가기 시작하니 남편과 양가 부모님들도 오히려 응원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을 집에서 혼자 베이킹에 몰두하다가 결국 베이킹 카페까지 창업을 하게 되었죠. 창업하는 과정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 회사만 다녀봤지 제 사업을 해본 적이 없어서 하나에서 10까지 뭐 하나 쉬운 게 없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과 과자를 굽고 만들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팔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삶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듯 행복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레시피를 만들고 카페를 개업했어요.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죠. 하지만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든다는 소문이 돌면서 점점 손님들도 많아졌고 가게도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소일거리로 한번 집에서 하는 것처럼 부담 없이 해보라고 했던 남편도 점점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남편 수익의 2배, 3배, 4배, 결국 10배 이상이 되니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하고 있는 카페에서 일을 할까? 라는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사실 그것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기도 싸웠습니다. 저는 남편은 남편대로 그래도 일을 하는 게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다 더 이상 아이 갖는 거 미련 갖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걸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제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면 다시 한번 임신을 시도해볼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건 다 잊고 아예 돈 버는 거에 올인할 생각인 듯 했습니다. 몇 번 그 문제 가지고 싸우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보, 나 이걸로 조금 내가 정신 차리고 아르바이트생으로 가게가 안정적으로 돌아가면 나 다시 한번 아이 준비하고 싶어. 뭐라고? 너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린 거야? 미련을 못 버렸다니 그게 무슨 얘기야? 그러자 남편이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미안한 말이지만 아이 가지고 싶은 생각이 조금도 없어. 그게 무슨 소리야? 아이를 가지고 싶은 생각이 없다니? 그 다음에 남편이 한 얘기는 정말로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임신에 목매고 아이를 갖고 싶어 할 그때 그 사람은 이른 나이에 아빠 되는 게 너무 싫어서 저 몰래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3번째 유산을 한 후에 바로 병원 가서 수술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에 너무나 충격적이고 어이가 없어서 남편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냥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변명하듯 우물거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병원에서도 앞으로 임신은 안 하는 게 좋겠다고 하고 나도 더 이상 아이 노력하고 싶지 않고 그래서 그냥 수술했어. 의논하지 않은 건 미안해. 근데 나는 당신이 다시 아이를 낳고 싶어 할 줄은 몰랐어. 있잖아. 우리 그냥 여기서 돈 벌어서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 어? 사실 우리 나이에 이렇게 큰 돈 벌기 쉽지 않잖아. 우리한텐 아이 말고 돈이 오는 게 아닐까? 사람이 각자 자기 복이 다르다잖아. 우리 복은 아이가 아니라 돈인가 봐. 나 당신이 이렇게 사업 능력이 있는 줄도 몰랐고 이렇게 좋은 재주가 있는 줄도 몰랐거든? 알았으면 진작에 이걸로 지원을 해줬을 텐데 어쨌건 이제 더 이상 아이에 대한 미련은 버리고 우리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둘이 여행 다니면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자. 어? 미안해. 미리 말 못한 건. 그런데 나는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진 않아.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저는 사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아이를 원하고 좋아하는지 아는 사람이, 그리고 제가 아이를 잃고 얼마나 바닥까지 기어 들어갔던 사람인 걸 아는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가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거니까요. 그저 제가 아이를 잃고 나서 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시작한 일과 거기서 벌리는 돈을 더 반가워하는 걸 보니 과연 내가 이 사람을 믿고 살아도 되나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큰 좌절이 몰려왔습니다. 게다가 자기 몸에 손을 대는 그런 큰일, 그걸 저와 논의도 없이 진행했다는 것도 저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며칠 동안은 가게 일도 제대로 못할 정도로 쇼크를 받아서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을 보는 것도 괴롭고 하다못해 효모가 톡톡 튀며 자라나는 것만 봐도 눈물이 쏟아질 지경이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그래도 잘못한 걸 알기는 하는지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저한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아이 목까지 더 잘하겠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시부모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 남편 등짝을 부서져라 내리치시면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아주 혼쭐을 내시긴 하셨어요. 솔직히 그 과정에서 저희 친정 부모님이 저를 좀 더 서운하게 한 건 사실입니다. 뭐 이해는 해요. 엄마는 계속
제가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면서 몸이 망가져가는 걸 누구보다 슬퍼하셨으니까요. 한편으로는 남편한테 결단 잘 내려서 잘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도 그냥 나중에 그래도 의논을 좀 해보지 그랬냐고 슬그머니 한마디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또 의논을 해봐야 제가 지금보다 더 펄펄 뛰고 난리칠 게 뻔했으니 그냥 잘 저질렀다 하는 마음이 더 크신 것 같았습니다. 다만 시부모님은 사실 자손에 대한 집착이 좀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유산을 몇 번 했을 때도 살짝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셨거든요. 한편으로는 며느리를 걱정하는 좋은 시부모의 모습처럼 보여야 되니 네 몸만 건강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집 대가 끊기겠구나, 우리는 손집 올 일은 글렀구나 라며 저를 조금 원망하신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 아들이 아이의 모든 가능성을 다 차단해버리는 선택을 하니 그거는 또 노여우셨던 모양입니다. 어쨌건 남편이 그렇게 사고를 확 쳐버리는 바람에 저는 사실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진 상태였죠. 정말로 제게 남은 건 가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진짜 열심히 가게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잠자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있고 진짜 가게에만 몰두했습니다. 참 사람이 고맙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 게 모든 것을 걸고 집중하고 매달리면 거기에 대한 보상은 또 주어지는 게 세상 이치인 모양이더라고요. 저희 집 음식들이 다 맛있고 좋은 재료로 정성껏 한다는 소문이 나서 가게는 점점 번창했고 알바생 구하는 것도 다른 집에 비해 훨씬 수월했습니다. 다들 와서 일하면서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집이 됐거든요. 저는 경력이 많은 사람도 좋지만 그냥 저와 결이 맞고 이해하면서 함께 일할 사람을 구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에 알바생 구하는 건 몹시 공을 들였습니다. 초반에 어머님이 친구 딸을 한번 소개해 주신 적도 있었고 경력 많은 사람을 써본 적도 있었는데 결국 저랑 맞는 사람은 따로 있더라고요. 그렇게 구한 알바생이 지금 저와 함께 일하는 희연이에요. 희연이는 나이 드신 할머니와 함께 사는 소녀 가장인 아이였습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제과제빵을 전공한 학생이기도 했고요. 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할머니가 너무 편찮으셔서 할머니 간병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쳤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뭐가 잘 안 풀렸는지 여기저기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처음에 면접을 봤을 때부터 아이가 참 반듯하고 욕망도 있고 열심도 있는 것 같아서 몹시 마음에 들었거든요. 게다가 요즘 애들 같지 않게 너무 예쁜데 본인이 예쁘다는 걸 별로 생각하지 않고 꾸미는 것보다는 그저 열심히 사는 거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은 그 모습도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남편도 그런 희연이가 너무 대견하다며 한 번씩 조카 같다는 둥, 괜히 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둥 하면서 희연이를 몹시 예뻐했습니다. 일도 참 잘해서 그 아이가 들어오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저는 많은 것이 편해졌어요. 특히 전공으로 제빵을 배워서 그런지 딱히 제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재료 준비라든지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사소한 것들을 꼼꼼하게 잘 챙겨주더라고요. 제빵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너무 두면 발효가 많이 돼서 빵이 맛이 없어진다거나 오븐에 오랫동안 두면 자칫 잘못해서 바삭함을 넘어 타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희연이는 그걸 아주 예민하게 잘 감지해내는 아이였어요. 제가 지켜보니 성실하고 노력하는 모습도 있지만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게 아주 예민하고 민감하고 눈치가 빠른 친구더라고요. 이런 아이가 정말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 희연이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려고 했습니다. 가게는 점점 잘 돼서 그 친구 외에도 아르바이트생은 꽤 여러 명 들락거렸어요. 제가 처우를 그렇게 나쁘게 하는 편은 아니어서 다들 한 번이라면 오래 일하는 편이었고 어느새 저는 그 친구들한테 그냥 자식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낳은 아이가 없으니 그냥 이 친구들을 다 내 자식이다 생각하고 키우기 시작한 거죠. 그 무렵 남편은 저를 정말 오래 졸라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저와 함께 매장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남편이 그렇게 큰 도움은 안 되었어요. 평생 회사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실 제빵을 얼마나 알겠어요. 기껏해야 재료 들어오는 날 재료 정리 정도 해주고 청소 좀 도와주는 것이 남편이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아르바이트생이 해도 되는 일인데 굳이 자기가 나와서 그걸 하겠다고 하니 사실 저는 좀 불편하기도 했어요. 어느샌가 남편도 제가 불편해하는 걸 느꼈는지 점점 매장을 안 나오고 나름대로 자기도 자기 사업 한번 해보겠다고 밖으로 나돌아다니더라고요. 어차피 가게 경제권은 제가 대부분 쥐고 있었기 때문에 돈으로 크게 사고치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남편이 온 얼굴에 가득 환한 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맹점 사업 한번 해보자. 가맹점? 무슨 가맹점? 아니, 안 그래도 여러 군데서 가맹점 하고 싶다고, 우리 브랜드로 가게 운영하고 싶다고 연락이 오더라고. 이참에 아예 가맹점 사업으로 돈을 좀 벌어보자는 거지. 무슨 가맹점을 해. 가맹점이 얼마나 할 게 많은데. 그거는 내가 다 알아서 한다니까. 일단 당신은 가맹점 하는 사람들한테 레시피만 정리해서 넘겨주면 돼. 그리고 우리가 재료를 다 제공을 하는 거지. 그 재료에서 남기는 돈이 꽤 될 거라니까? 그때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그냥 나를 내세워서 뭔가 사장님 소리가 듣고 싶은데 이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요. 제 주변에 같이 사업하면서 알게 된 선배 언니들이 저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보통 여자가 사업을 잘해서 성공을 하면 대부분의 많은 남자들이 아내가 닦아놓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뭔가 더 크게 벌리는 사업을 구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이미 사업은 망조가 된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도저도 안 된다는 거죠. 저 선배 언니가 했던 그 한마디가 진짜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일단 잘 하던 거 말고 다른 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땀만 먹게 되어 있어. 그게 내가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어쩔 수 없다니까. 진짜 그건 사람이라서 어쩔 수 없는 거야. 주변에서 갑자기 사장님 하지, 가맹점 하자, 프랜차이즈 하자, 꼬시지. 갑자기 월급쟁이일 땐 상상도 못할 돈들이 왔다 갔다 하지. 내가 오케이 사인만 하면 그 돈이 당장 내 통장에 꽂힐 것 같지. 그러면 그때부터 욕심이 드글드글 자라는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사업을 고민하기도 전에 내 어깨에 뽕부터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볼 수가 없게 한다니까. 남편 바람 안 들게 조심해. 그래서 나는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사업을 하면 나머지 한 사람은 사업과는 완전히 관계없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가족끼리 같이 사업하는 거 아니야. 나는 가족 사업한 사람이 제일 독한 것 같아. 아우 지긋지긋해. 저한테 이 얘기를 해주신 언니는
두 번의 이혼을 겪은 언니고, 두 번 다 남편이 사업에 손을 같이 담갔다가 크게 갈등 일으키고 헤어진 분이었거든요. 저를 붙들고 얼마나 신신당부했는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남편이 회사 그만두고 저랑 같이 사업하고 싶어 한다고 하소연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펄쩍 뛰며 절대 안 된다고 끝까지 회사 다니게 하라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프랜차이즈 하자며 저한테 레시피 내놓으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 언니가 확 떠오르면서 남편한테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 부부의 전쟁은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저한테 왜 자기를 못 믿냐고, 그런 놈들이랑 자기가 왜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냐고 서운해서 죽겠다는 입장이고, 저는 모두가 그렇다고 하면 그건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싸우면서 전쟁을 이어가는 동안 정말 희연이 아니었으면 가게도 망했을 거예요. 제가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면서 가게에 정신이나 제대로 쓸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제가 어느 정도 밑준비만 하면 희연이가 알아서 과자도 잘 굽고 빵도 잘 만들고 손님 응대도 잘하고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교육 잘 시켜서 가게는 문제없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 친구 아니면 큰일 나겠다 싶은 나날이었죠. 그리고 다행히 남편도 저랑 몇 달을 냉전을 거치며 전쟁을 치르고 나더니 프랜차이즈는 포기한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잠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잠잠히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놀러 다니는 게 속편하다 싶은 생각에 남편이 뭘 하는지 묻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희연이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도 없이 무단 결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하루는 그냥 걱정하면서 어디 아프냐, 혹시 할머니 잘못되셨냐 연락만 하고 말았는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니 점점 더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주변 아르바이트 하는 애한테 물어봐도 답이 없고 희연이가 고용계약서에 쓴 주소를 찾아가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사라질 애가 아닌데 사라진 게 더 의심스러웠죠. 희연이는 그렇게 보름을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희연이 걱정에 마음이 싱숭생숭하던 그때 알바생 하나가 저한테 머뭇거리며 다가와 할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 사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응? 무슨 얘긴데? 혹시 희연이 얘기야? 희연이 얘기랑도 관련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확실하게 희연이랑 관련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인데? 저기 사장님 남편분이요. 응? 우리 남편이 왜? 이 옆 동네 카페 혹시 개업하세요? 순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남편이 무슨 카페를 개업을 해? 그것도 옆 동네? 아니, 저 주말에 친구들 만나느라고 옆 동네 갔는데 사장님이 가게 인테리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희연이가 서 있더라고요. 희연이 표정이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어쨌건 사장님이 막 뭐라고 하니까 희연이가 또 막 뭐라고 하고 제가 멀리서 봐서 확실하게 못 봤는데 둘이 좀 싸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분명히 그 가게는 사장님이 여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거나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 알바생에게 그 가게 위치를 물어본 다음 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정말로 제 남편이 카페 안에서 손님들하고 얘기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어이없는 건 가게의 인테리어, 파는 메뉴, 그리고 종업원들이 입고 있는 옷까지 제 가게와 너무 비슷한 겁니다. 희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손님 접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게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하며 고개를 돌리는 남편이 순간 얼굴이 하얘지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당신은 지금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게 대체 뭐야? 이거 완전히 내 가게랑 똑같잖아. 저기, 손님들 계시니까 나중에 얘기하자. 여기서 얘기해. 이게 무슨 짓이야? 당신, 나한테 말도 없이 내 가게 카페에서 지금 여기다가 당신 가게 차린 거야? 아니, 당신 가게가 맞아?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프랜차이즈 얘기했었잖아. 근데 당신이 계속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내가 이걸로 성공 사례를 딱 만들어서 보여준 다음에 이거 봐라, 이렇게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 프랜차이즈 한번 해보자라고 당신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었어. 근데 여긴 어떻게 알고 온 거야?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사실 바로 옆 동네라고는 하지만 제가 평생 가야 가지 않는 동네기는 해요. 일하기도 바쁘고 지역구도 달라서 제가 그 동네를 갈 일이 없거든요. 손님이 그렇게 겹치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비슷하게 이 가게를 냈다면 저는 솔직히 신경도 안 썼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손님이랑 우리 손님이랑 겹치지도 않을 뿐더러 제 거를 따라했다고 해서 제 맛이나 레시피를 구현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쇼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각종 케이크와 과자, 그리고 음료 메뉴는 제가 매장에서 팔고 있는 것과 너무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 당황한 아르바이트생을 밀치고 쇼케이스 안에 있는 케이크를 꺼내 맛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든 것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특히 자몽 케이크 같은 경우는 저만의 특별 레시피가 있어서 그게 들어가야만 이 맛이 나는 게 있는데 딱 그 맛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분명 내부인이 도와준 게 분명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은 레시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요. 이거 희연이가 도와줬어? 희연이 이름이 나오자 남편의 표정이 확 굳더라고요. 걔 이름이 여기서 왜 나와? 아니야! 그런데 참 이상하죠? 남편이 그렇게 딱 잡아떼는 걸 보니 저는 더 희연이가 도와준 거라는 확신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희연이 어딨어? 이거 분명히 희연이가 도와준 거지? 여기 들어있는 이런 재료 맛이나 이런 거 희연이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을 텐데? 아니라니까 왜 그래? 딱 잡아떼는 남편을 밀쳐내고 그 자리에서 저는 쇼케이스 안에 있는 모든 케이크를 꺼내 남편에게 죄다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꼭 미친 사람처럼 네가 내 뒤통수를 이렇게 치냐며 난리를 부렸죠. 그랬더니 세상에 남편이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세요? 기물파손죄, 무단 침입죄로 저를 고소하겠다고 펄펄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저대로 마음대로 해라. 너 지금 이거 완전히 나한테 사기치는 거다. 우리 한번 제대로 서로 갈 때까지 가보자 라고 했죠. 그날부터 저희의 잔인하고 힘든 소송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당연히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습니다. 남편은 어이없게도 이혼할 거면 자기한테 카페 지분의 절반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카페를 여는 데 있어서 자기의 역할이 컸다나요?
그 모든 것을 소명하고 증명하는데 정말 영혼이 탈탈 털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걸 하고 있어야 되나? 왜 이 사람에게 내가 애써 만든 모든 거를 뺏겨야 하는가? 라는 서러움이 밀려들어 왔죠. 그리고 끝끝내 제 눈에 나타나지 않은 희연이가 너무나 원망스럽고 미웠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진행하면 할수록 저는 뭔가 이상한 걸 느꼈습니다. 저는 100% 남편을 도와준 사람이 희연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뒷조사를 하고 이것저것 알아봐도 희연이가 남편을 도왔다는 흔적은 조금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괘씸했습니다. 아주 꽁꽁 숨을 만큼 애써서 숨었구나라는 생각에 어린 게 참 잔망스럽다라는 원망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남편한테 조금도 뺏기고 싶지 않았고 희연이도 용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계속 남편의 뒤를 캐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사람을 하나 붙여뒀었거든요. 분명 내부에 있는 누군가가 남편을 도와준 건 확실한데 가게에 그 사람이 도통 나타나지 않으니 누군지 알기 위해서는 24시간 사람을 붙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전해준 사진을 보고 저는 사실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가 예전에 초반에 저희 집에서 아르바이트 했던 사람이랑 같이 가게에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사진이 찍힌 거예요. 제가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사실 그 사진을 받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멍해서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이후에 제가 알아낸 사실은 너무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댁에서도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저한테 미안하다, 내 아들놈이 죽일 놈이다 라고 하셨지만 그거 다 페이크였더라고요. 남편이 가게 차릴 돈을 대준 것도 시어머니였고 아예 처음부터 그 가게를 차려줄 마음으로 저희 집에 아르바이트생을 하나 스파이처럼 넣었던 거였습니다. 저 그 사람 기억나거든요. 어머님이 친구 딸이라고 소개를 해주셔서 고용은 했는데 일도 너무 못하고 쓸데없이 물어보는 것만 많아서 한 3달 정도 일한 후에 제가 그만두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군말 없이 그만두길래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 그 3달 동안 저희 집 레시피 훔칠 만큼 훔치고 그걸 가지고 혼자 연습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증거를 모아갈 때쯤이었습니다. 어느 날 몹시 지친 마음으로 퇴근 준비를 하고 가게에 셔터를 내리려고 하는데 삐걱 문이 열리면서 누군가가 들어오더라고요. 처음엔 손님인 줄 알고 오늘 장사가 끝났다는 얘기와 함께 돌아섰는데 그곳에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빼짝 마른 희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서 멍하게 서 있자 희연이가 그 자리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희연이는 저한테 잘못했다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 네가 대체 뭘 잘못했다는 거냐라고 물었죠. 희연이가 해준 말은 참 기막힌 것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고 마감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제가 자리를 비운 날이었나 봐요. 남편이 가게로 찾아와서 희연이에게 저녁 사줄 테니까 저녁 먹고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희연이는 평소 워낙 자기를 귀여워해 주기도 하고 제 남편이니까 의심 없이 따라간 거죠. 그리고 그날 제 남편은 희연이에게 자기가 가게를 하나 낼 건데 거기 와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희연이가 그거는 저를 배신하는 일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가게 하시는 거 사모님은 아시냐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저를 깜짝 놀라게 해줄 서프라이즈라고 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했지만 일단 거절을 하고 돌아오는데 그 다음에 남편이 희연이를 협박한 겁니다. 본인은 그런 적이 없는데 자기가 마지막 마감한 날마다 돈이 비고 그걸로 이미 경찰에 의뢰를 했다며 이거 책임지지 않으면 경찰서에 제대로 알려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나요? 어린데다가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리고 평소에 정말 아빠처럼 믿었던 사람이 갑자기 그렇게 나오니까 희연이가 몹시 당황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마침 그때 제가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서 몹시 날카롭고 까칠할 때였거든요. 저한테 말도 못하고 앓고 있는데 남편이 그랬답니다. 네가 했건 안 했건 간에 지금 이 자료는 너를 도둑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자료들이다. 그런데 자기를 좀 도와주면 이 자료도 없애주고 집도 이사갈 수 있게 돈을 보태주겠다라고 했다는군요. 그즈음 희연이네 할머니가 정말 많이 편찮으셔서 저도 가불 개념으로 병원비를 좀 보태주고 도와주고 있던 차였거든요. 그런 아이한테 1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 사라졌다고 횡령죄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이 빌어먹을 인간이 협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돈을 빌미로 레시피를 빼내오게 한 거죠. 그렇게 가게를 울며 겨자 먹기로 따라갔더니 거기에 예전에 알바를 했던 그 사람이 있더라네요. 희연이한테 도저히 해도 맛이 안 난다며 비법을 알려달라고 했고 희연이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알고 있던 비밀 몇 개만 알려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건 끝까지 거절했다며 그래도 레시피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저를 붙들고 펑펑 울더라고요. 솔직히 처음에 얘기를 들으면서는 희연이도 조금 원망스러웠지만 사실 희연이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연놈들 잘못인 거죠. 그래서 제가 희연이한테 괜찮다고 신경 쓰지 말라고 얘기를 했지만 희연이는 진정하지 못하더라고요. 저한텐 너무 미안해서 도저히 앞에 나타날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희연이한테 은혜 입은 사람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면 안 된다고 네가 뭘 잘못했던지 간에 가서 싹싹 빌고 벌 받을 건 받고 용서받을 건 받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왜 연락도 안 했냐고 하니까 희연이가 글쎄 이러더라고요. 사장님은 지금 제가 할머니 돌아가신 거 연락 안 한 거 그게 걱정이세요? 사장님은 대체 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면서 저를 붙들고 엉엉 우는데 그냥 마음이 너무 쓰렸습니다. 어린 게 이때까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이 망할 년놈이 대체 이 애한테 무슨 짓을 한 건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이것저것 준비하고 소송하는 거에 좀 지쳐서 이쯤 하고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던 차였는데 희연이가 그렇게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제 앞에서 펑펑 우는 걸 보니 이야 이거는 절대 내가 용서할 수 없겠다라는 마음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희연이에게 조금 더 자초지종을 물었죠. 아이고 그 두 사람 아니나 다를까 내연관계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제가 셋째 아이를 유산했을 그 즈음에 그 내연녀는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이상 아이에 대한 미련이 없어 수술까지 한 거였습니다. 배신감에 몸이 덜덜 떨려왔어요. 저는 아이를 잃고 방바닥을 긁어가며 속창 다 쏟아내며 울부짖던 그때 이 인간은 딴 여자 사이에서 아이 낳고 희희낙낙 나 이제 아빠 됐네 했다는 거잖아요. 정말 너무나 기막히고 어이가 없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저는 고민 끝에 이혼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참 이혼 준비를 할 때 왜 그 사람이 그래 어서 한번 제대로 이혼해봐. 누가 손해인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나왔는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면 어쨌거나 재산 분할하고 자기는 그 내연녀와
새로 한 카페 운영하면서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이었겠죠. 그런데 저는 그 꼴은 못 봐주겠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사통에서 낳은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로 행복하게 사는 꼴은 더더욱 못 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이혼 안 할 거라고 그랬죠. 남편이 너무 당황을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이혼을 왜 안 해? 안 할 거야? 할 필요가 없어서. 나 이혼하면 너 바람핀 그 사람이랑 낳은 아이, 네 아들로서 행복하게 너랑 같이 사는 꼴 되잖아. 나 그 꼴은 못 보겠어서. 뭐라고? 너 그걸 어떻게?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니? 그 아이는 아마 계속 네 아들이 아닌 상태로 살게 될 거고, 나는 너와 그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사는 꼴을 못 보겠으니까 그냥 너희들이 알아서 잘 살아봐. 어쨌건 나는 이혼해주지 않을 거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남편은 너무 당황하면서 말을 어버버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멍하게 보고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뭐 예전처럼 간통죄가 있거나 한 건 아니어서 딱히 어떻게 벌을 줄 순 없지만 적어도 그 여자한테 상간녀라는 프레임은 씌워주고 싶었거든요. 소송을 진행하니 불에 댄 듯 펄펄 뛰더라고요. 자기는 몰랐다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너 우리 집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부터 이 사람이 내 남편인 거 알지 않았냐고, 상간녀뿐만 아니라 영업비밀 빼나가서 사업체 차린 사기까지도 제가 죄를 묻겠다고 딱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한테도 얘기했죠. 앞으로 저한테 며느리돌이 일절 기대하지 마시라고요. 이런 식으로 남편한테 상간녀 직접 소개해 주시고 당신 아들 사업하게 며느리 사업비밀 빼내서 돈 된 거 저 안 잊어버릴 거라고 말이죠. 시부모님 두 분 다 아주 꿀먹은 벙어리가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희연이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앞으로 제 딸로 살라고요. 비록 아빠가 변변찮지만 평생 안 보고 사는 아빠다라고 생각하고 저랑 같이 이 가게 운영하면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제 재산 가져갈까봐 별로 걱정도 안 해요. 저 버는 족족 그냥 희연이 줄 겁니다. 제가 번 돈 남 주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어쨌건 저랑 희연이는 모녀처럼 오늘도 함께 빵을 굽고 과자를 구우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옆 동네에 남편과 남편 내연녀가 차린 그 가게는 아우 소문이 어찌나 빨리 났는지 사람들이 더러운 불륜 커플이 하는 더러운 가게라고 발길을 뚝 끊고 오히려 먼 길 찾아 저한테 와서 대신 사주고 힘내라고 하고 가는 바람에 그냥 저희 가게 손님만 더 늘었어요.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고마운 일이죠. 그 두 사람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디선가 또 비슷한 레시피를 가지고 카페를 하더라도 누구 한 사람만 알아차리면 또 소문이 나고 그 소문난 것 때문에 또 도망가는 일을 반복하겠죠. SNS가 가끔 무섭기도 하지만 저한테는 그 SNS가 그 어떤 복수의 수단보다 훌륭한 매체가 되더라고요. 어쨌건 지금 저는 희연이와 함께 이렇게 가게를 하며 살고 있는 지금이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이 친구 잘 키워서 진짜로 멋진 가게 하나 내주고 싶어요. 그때 되면 저는 은퇴하고 그냥 희연이 도와서 조용히 제가 좋아하는 빵과자나 구우면서 유유자적하게 한번 살아보려고요. 희연이가 자기가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효도하겠다고 약속했거든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왔어요 톡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끙끙거리며 악몽을 꾸다 벌떡 일어났는데 언제나 그렇듯 남편이 짜증스러운 얼굴로 왜 자기 잠을 깨웠냐는 듯이 부스스하게 일어나 저를 흘겨보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분명히 뭐라고 말을 하는 듯 입을 뻐끔거리고 있는데 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겁니다. 아직 내가 잠에서 덜 깼나 보다라는 생각에 그냥 멀뚱멀뚱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아무런 반응 없이 보고 있는 게 짜증이 났는지 남편이 입을 더 크게 벌리고 뭐라고 막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제가 입을 열고 무언가 뻐끔뻐끔 말을 해봤지만 제 목소리조차 아주 먼 곳에서 울리는 것처럼 막연하게 들렸습니다. 그제야 뭔가 제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남편이 저를 붙들고 제 눈을 똑바로 보면서 괜찮아? 괜찮아? 라고 계속 묻는데 그 소리도 들리지 않고 저는 패닉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급하게 119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돌발성 난청이 발생해서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외부적인 충격으로 고막이 찢어진 게 아니라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크게 받아서 소리를 잘 듣지 못하게 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일도 있냐며 어이없어 했지만 의사 선생님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며 근래에 엄청나게 큰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가만히 남편을 흘겨보았죠. 그러자 이 무심한 사람은 그냥 먼 산을 보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렇죠 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게 분명했습니다. 하긴 그 대상이 자기 엄마와 누나 그리고 저 이렇게 얽혀있는 이야기인데 딱히 누구 편을 들기도 어렵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안 그래도 기가 센 시어머니는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부터 무슨 군대처럼 며느리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들의 스케줄은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너는 며칠부터 며칠까지 와서 집안 살림을 도와라. 너는 어떤 재료를 사서 어떤 음식을 해라. 그거를 딱 정해서 통보하시더라고요. 위에 형님은 고3 아이가 있다는 핑계로 빠져나가고 아래 동서는 남편이 크게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버니 그거 뒷바라지 해야 된다고 빠지고 결국 남는 건 저 하나였습니다. 처음 결혼할 때부터 전업주부였고 제 나름대로 열심히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면서 살림에 일조했다고 생각했지만 저희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저는 그저 아들 등골 빼먹는 무능력한 며느리일 뿐이었죠. 그리고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저희 시어머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세상 아무것도 하지 않고 띵가띵가 노는 게 전부인 두 시누이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어머니를 등에 업고 구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네들은 정작 어머님 아버님한테 빌붙어서 30이 넘은 지금까지 독립도 하지 않고 의지해서 살면서 뭘 그렇게 저한테 당당하다고 이것저것 요구하는지 하긴 이 모든 건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운 제 탓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제 속이 천불이 터져서 참을 수 없어서 제가 스스로 위안 삼은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처음 시누이들이 마구 잔소리를 쏟아낼 때 저는 나름 바른말 한답시고 이것저것 조언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일자리를 알아봐라, 이런 식으로 시누이들과 대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시누이들이 원한 건 그런 조언이 아니라 그냥 군소리 없이 자기 엄마 아빠한테 용돈이나 충실하게 주고 자기들 지금처럼 놀고 먹을 수 있게 묵인해주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는 걸요.
위에 형님과 아래 동서는 저보다 똑똑해서 그걸 일찍 깨달았던 듯 그냥 좋게 좋게 아가씨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일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죠. 라면서 잘도 넘어갔더라고요. 저만 고지곳대로 그러지 말고 이런 일자리 알아봐라 저런 일자리 알아봐라 라며 잔소리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미운 털은 저한테만 박힌 거죠. 그 다음부터 두 시누이의 골질은 아주 제대로 시작됐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한테 제대로 못한다는 이유로 저한테 온갖 폭언과 험한 소리를 쏟아내는 건 물론이었고 제 남편한테 새언니가 이러이러해서 자기네들은 너무 속상하다 못 살겠다라며 항의하는 것도 다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남편도 남자가 중간에서 잘해야 된다라고 어디서 또 주워들은 건 있어서 시누이들한테 책 잡히지 않게 하려고 나름 자기가 몰래 용돈도 주고 카드도 쥐어주면서 그런 상황들을 무마시켰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걸 알고 펄펄 뛰며 다 금지시켰거든요. 그나마 자기 오빠한테 받아서 쓰던 카드가 싹 사라지고 나서 두 시누이의 폐악은 더 심해졌습니다. 저한테 글쎄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니까요. 네가 뭔데 우리 남매 사이를 이간질하니? 니까 게 뭔데? 맨날 집에서 남편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기생충처럼 살고 있는 주제에 자기 형제 챙기는 거 가지고 지금 질투하는 거야? 진짜 꼴 같지도 않고 가짜나서 정말 어이없어. 처음에 그 말을 듣고 저는 다리가 풀릴 정도로 놀랐습니다. 저희 친정도 그다지 다정한 말을 하는 집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너무 가부장적이어서 늘 가족들한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말도 않고 훅 일을 지르고 오시는 분이었고 엄마는 그런 아버지 욕을 있는 대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하면서 스트레스 푸는 게 해소법인 사람이었으니까요. 다정하지도 않고 서로 우애가 넘치는 가정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대놓고 폭언을 퍼붓는 일은 없는 집이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살면서 쉽게 원수지지 않는 한 이런 식의 폭언을 누군가에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온갖 육두문자가 섞이고 인신공격에 저를 있는 대로 비하하는 욕을 한 바가지 듣고 나니까 정신이 다 혼미하면서 그때 처음으로 골이 딩 하고 귀가 멍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사람이 한번 물꼬를 트면 그 다음에 한결 쉬워진다죠. 한번 그렇게 저한테 폭언을 쏟아내기 시작한 시누이는 그 다음부터 마치 쓰레기통에 쓰레기를 퍼붓듯 자기가 기분 나쁜 일이 있을 때마다 저를 타겟으로 잡아 안 좋은 말들을 마구 쏟아내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도 사실 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게도 제가 한 번씩 시누이랑 그렇게 부딪힐 때마다 어머님, 아버님이 진짜로 철저하게 시누이 편을 들면서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저 나이 먹고 엄마 아빠랑 같이 사는 지 마음을 네가 좀 헤아리면 안 되니? 그리고 저 아이가 지금 너한테 하는 얘기가 다 자기 좋자고 하는 얘기야? 네가 네 시부모 알기를 개똥으로 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니? 우리야 그냥 늙은이니 입 다물고 참는 거지만 저게 지 부모 무시당하는 거 싫어서 대신 싸워주는 건데 그걸 또 하나 못 받아주고 에휴, 그렇게 들이받아야 속이 시원하겠니? 네가 시부모한테 제대로 된 며느리수 노릇을 좀 해봐라. 제가 저러나 아이고 다 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인 걸 모르고 이래서 한 집안이 잘 되려면 들어오는 사람이 중요한 건데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무슨 분란이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다 잘못한 거라고요? 솔직히 아가씨가 선 넘은 건 사실이죠. 큰형님은
애 고3이라고 평생 들여다보지도 않고 그 고3 언제까지나 고3이겠어요? 내년에 조카 고3 끝나면 저한테 하듯이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예, 걔는 바로 아래가 연년생이라 또 고3이잖아. 지금 애 둘을 2년 내내 입시 살펴야 되는 그 속이 속이겠니? 아니, 너는 애 키운다는 애가 어떻게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이해를 못 해주니? 그리고 막내는 자기 남편 사업하느라 정신없는 거 그거 일일이 쫓아다니면 내조한다고 바쁘잖니. 너 막내가 돈 못 벌면 너희가 우리한테 그 생활비 그만큼 줄 수 있겠니? 다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야. 너는 이것도 저것도 할 능력이 안 되니까 몸으로라도 때워야 되는 거 아니겠어? 어머님 말씀을 듣고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사실 큰형님네 아이들이 연년생으로 입시를 다 앞두고 있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시아주버님이 아주 대대적인 선언을 한번 하신 적이 있거든요. 자기 아내가 몸이 약하니 스트레스 주면 바로바로 쓰러진다. 그러니 절대 스트레스 주지 말아라라고 말이죠. 근데 이 집이 또 장난말은 아주 꼼뻑 죽어요. 제가 볼 때 저희 큰형님 전쟁이 나도 홀로 끝까지 살아남으실 것처럼 건장하신데 온 집안 식구들이 자기 큰아들, 자기 큰오빠가 한 그 말은 아주 철석같이 믿고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막내 동서는 처음부터 아주 야가 빠져서 시누이들한테 2달에 한 번 정도 백화점으로 불러내 아주 큰 돈 써서 쇼핑시켜주고 어머님한테도 수시로 말로만 못 찾아봐서 죄송하다, 못 살펴들어서 죄송하다 얘기하면서 실속은 없지만 포장은 화려한 한우 세트 이런 거 한 번씩 듬직하게 보내곤 합니다. 그리고 지금 쓰시는 생활비의 대부분도 막내가 부담을 하고 있기는 해요. 뭐 그것까지는 그쪽 능력이니 그렇다고 하더라도 왜 저한테 그 2사람을 비교해가며 제가 합의도 안 하고 원하지도 않는 육체노동을 제 일로 정한 건지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몸 약하고 저도 힘든 건 힘들고 그리고 아이들이 고3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제 손이 많이 가야 하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제 탓만 하시니 저로서는 답답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게다가 더 속상한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평소 형한테 눌리고 잘난 막내 동생한테 기죽어 살던 남편은 제가 어머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당신이라도 나서서 좀 항의해달라고 하자 글쎄 소주를 벌컥벌컥 들이키면서 오히려 자기가 더 피해자 아니냐 이러더라고요. 에휴, 못난 자식 무슨 말할 게 있다고 주절주절 말하겠어. 당신한테도 내가 죄인이네. 미안하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원망하고 미안하나 보다. 미안하다. 능력 없어서. 능력 없는 남편이랑 사느라 네가 고생이 많다.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좀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태도가 저한테 정말 미안하거나 저한테 이러저러 하니 네가 조금만 더 참아줘 라는 그런 태도가 아니라 완전히 비아냥거리는 태도였거든요. 그래, 내가 이런데 네가 어쩔 거야. 넌 어차피 나랑 지금 살고 있잖아. 어쩔 수 없어 너도. 약간 이런 태도인 거죠. 그것 때문에 또 남편이랑 한바탕 싸웠습니다. 저도 남편이 얼마나 속상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남편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했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그렇게 자학하면서 스스로를 비하하고 저한테 비아냥거리는 건 옳은 태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당신이 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라고 따졌더니 그거 가지고 또 자기를 무시했느니 어쨌느니 집에서도 자기를 이렇게 무시하는데 자기가 어디 가서 정 붙일 곳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하며 술 잔뜩 먹고 확 집을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얼마 뒤에 저희 시누이가 있는 대로 성이 나서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마 술김에 시누이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한바탕 또 퍼부은 모양이더라고요. 저한테 시누이가 한 말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능력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거. 그나마 마음이라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겠거니 하고 참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왜 사람 속을 뒤집어 가가지고 다 큰 남자를 저렇게 슬프게 만들어요? 아니,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내줘도 못해. 그렇다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수구타니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야. 대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니, 아가씨,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사이에 아가씨가 끼어들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할 건 아니죠. 이거는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니에요? 진짜 어이가 없네? 선을 넘는다는 말을 아는 사람이 그딴 식으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그쪽이 하는 거는 며느리로서 선 지키고 있는 건가? 아내로서 선 지키고 있는 건가?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정말 못 빼어먹은 인간, 우리 집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거 기껏 참고 살아줬더니 아주 꼴 사나워 죽겠어. 그러면서 확 전화를 끊어버리는데 다시 한번 귀가 먹먹해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분간 좀 떨어져 있자고 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싹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어차피 친정이랑 그다지 멀지 않아서 아이들 학교 정도만 해결이 되면 괜찮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의 인생 꼬임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너무 당황하면서 왜 연락도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냐고 갑자기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아이들은 평소 막 드나들어도 늘 반겨주던 할머니가 갑자기 그렇게 짜증을 내니 당황을 하고요. 아이들이 당황하는 걸 보고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엄마가 저를 슬그머니 붙들고 한쪽 구석으로 가서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은 못했는데 네 아버지 바람났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완전 정신 나갔어. 지금 그 여자랑 살겠다고 짐 싸들고 나갔어. 그래서 나도 지금 너를 어떻게 뭐 돌봐줄 상황이 아니야. 내가 아주 사는 게 지옥이다. 엄마 말을 듣고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멍하게 엄마만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아빠 무뚝뚝하고 오리무중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긴 했지만 그래도 가족한테만큼은 충실하셨거든요. 제가 엄마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며 눈을 뻐끔뻐끔 하고 있자니 엄마가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숨 쉴 구멍도 안 주고 자기를 평생 너무 구박하기만 했다네. 그래서 이제 늙어서는 그냥 좀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자랑 살고 싶대. 그래서 짐 싸서 나갔다. 아까 와서 나한테 이혼 서류 던져주고 갔어. 어떤 여자인지 내가 보기만 하면 머리끄덩이를 다 쥐어짜 놓으려고 했는데 이혼 서류 던져주고 그냥 훅 가버리더라. 아휴, 내 팔자야. 너 그냥 어지간하면 참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 어? 엄마 지금 네 얘기 들어주고 너랑 같이 뭐 할 정신이 없다. 결국 저는 집에서도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죠. 아이들이 눈치를 슬슬 보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엄마도 아빠랑 이혼할 거야? 그래서 우리 데리고 할머니 댁에 간 거야? 아니야, 그건 아닌데 아빠가 너무 속상하게 해서 엄마가 그냥 잠깐 집에서 나가고 싶었던 거야.
그런데 할머니 댁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렇구나. 근데 만약에 엄마랑 아빠랑 이혼하면 우리는 누구랑 살아? 당연히 엄마랑 살아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때 평소에도 저한테 썩 살갑지 않았던 첫째 애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돈 한 푼 없으면서 어떻게 우리랑 살아? 앞으로 우리한테 얼마나 돈이 많이 들 텐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래도 돈도 있고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 아니면 우리는 학원 한 번도 못 다니는데 아빠랑 사는 게 낫지. 그 소리를 듣고 사실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요즘 중학생이면 이것저것 다 아는 나이라고는 하지만 저희 첫째 아이가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저한테 딱 잘라 말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서운함을 감추고 웃으면서 엄마 아빠 안 헤어진다고,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우리는 내 식구 행복하게 살 거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주고받는데 계속 귀에서 삐삐 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또 귀가 멍해지더라고요. 그렇게 몇 번 귀가 딩한 기분을 겪다가 결국 얼마 되지 않아 청력을 잃는 상황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더 이상 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니 그때부터는 정말 답답한 일 투성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안쓰러워하며 이해해주던 남편과 아이들도 점점 저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것도 못 알아듣냐며 신경질을 내고 한숨을 쉬는 걸 보며 저는 조금씩 더 기가 죽어갔고 저도 모르게 계속 미안하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은 제가 귀가 잘 안 들리게 됐다는 걸 알고 처음에는 아예 연락을 끊더라고요. 아마 제가 자기네들한테 뭔가 원망을 쏟을까 불안했던 건지 외면하기를 선택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저한테 구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난을 떤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짜로 귀가 안 들리는 게 맞냐? 그게 정말 스트레스 때문이냐? 혹시 유전되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냐? 그러면서 제 속을 득득 긁기 시작했습니다. 아, 정말 너무 스트레스를 받겠더라고요. 아픈 사람한테 그 아픈 거 뻥 아니냐고 하는 말만큼 속상하고 서러운 일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저의 마지막 이성의 끈을 푹 놓게 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친정엄마와 이혼하고 새 여자 만나서 간 저희 아빠 꽃뱀한테 걸리신 거였더라고요. 그 꽃뱀한테 홀딱 넘어가서 남은 재산 그리고 저희 엄마가 쥐고 있던 것까지 싹 다 날리고 정말 땡전 한 푼 없는 알거지가 되었습니다. 당장 엄마가 몸 하나 누일 곳도 없이 쫓겨나게 생겼는데 어쩌겠어요. 그나마 곁에 살고 있는 제가 모셔와야죠. 그걸 가지고 또 남편과도 엄청 싸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저희 아빠가 제 남편한테도 돈을 빌렸더라고요. 제 남편은 그래도 마지막 남은 마음으로 저한테 조금 미안한 것도 있고 대놓고 자기 부모와 여자 형제들 구박은 할 수 없으니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 같은 마음으로 있는 대로 대출 땡겨 저희 아빠를 도와줬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싹 꽃뱀한테 날려먹고 남편 역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니 그 신경질이 온통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방석 그런 가시방석이 없었습니다. 저희 엄마는 물색 없이 남편이 저한테 신경질 내고 화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며 오히려 남편 마음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행동들을 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게 뭐냐며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대로
시댁도 힘든데 친정까지 이 모양 이 꼴인 게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사방에서 쌓이고 쌓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결국 저는 남편에게 먼저 홧김에 이혼하자는 말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유책 사유는 저한테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육권, 친권 다 가져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이들만은 제가 키우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이들도 저한테 엄마랑 살기 싫다고 딱 잘라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식간에 제 말 한마디로 저는 모든 걸 잃게 되었습니다. 얼른 수습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남편은 마음을 단단히 먹은 듯 네가 먼저 하자고 한 이혼 반드시 할 거라고 딱 잘라 얘기하면서 저한테 조금의 여지도 주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얼마 후 이혼 절차를 밟으면서 남편이 어떻게 그렇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제 이혼 얘기를 덥석 받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이가 소개해준 여자가 있더라고요. 저한테 혹시 약점 잡힐까봐 쉬쉬하고 숨기면서 만났다가 제가 홧김에 이혼이란 단어 한마디 뚝 던진 걸 빌미로 바로 미끼를 물고 진척시켜버린 거였습니다. 그 여자는 저랑 다르게 회사도 다니고 돈도 벌고 능력도 있는 여자 같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신우이가 소개를 하긴 했지만 신우이의 본 모습은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우연히 한번 저랑 밖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거든요. 옆에 남편이 얼마나 당황을 하던지 자기소개를 하지 않고도 그 여자가 남편의 내연녀라는 건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는 저한테 악수를 청하며 아이들이 보고 싶을 땐 언제든 자기한테 연락 달라고, 차라리 제 남편이 아닌 자기한테 연락해서 아이들 만나는 스케줄 잡는 게 서로 오해 없이 편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가지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깨달은 건 두 가지였습니다. 이 여자가 남편을 만날 때는 이미 저랑 이혼이 완료된 상태에서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신우이랑은 몇 번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되었을 뿐 깊은 관계는 아니라는 것, 그 정도였습니다. 즉 이 여자는 자기가 아직 이혼 완료도 안 된 남자랑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옆에 있던 남편의 얼굴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우리 아직 이혼 안 했는데요 라는 얘기가 나올까봐 아주 전전긍긍하는 게 눈에 뻔히 보이는 그런 형국이었거든요. 저는 그 여자에게 번호를 받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아주 전화의 문자에 불이 나게 저한테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이상한 얘기하지 말라고 아주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제 느낌상 어쩐지 제 마지막 한 방은 이 여자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간 고민하다가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아무도 모르게 따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시원시원한 성격의 그 여자는 혹시 아이들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면 겸허히 듣겠다고까지 얘기하더라고요.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제 남편 같은 놈한테 걸려가지고 지옥 불구덩이로 들어올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여튼 만난 자리에서 저는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아직 이혼이 다 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과 저희 시누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제가 귀에 어떤 상황까지 발생했는지 아주 싹 다 얘기를 해주었죠. 놀랍게도 그 여자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제 얘기를 가만히 듣고만 있더라고요. 대체 이 여자가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긴 한 건가 싶을 정도로 표정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난 그녀는 저한테 잘 알았다고, 잘 들었다는 얘기와 함께 그냥 인사만 한번 꾸벅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이건 내가 얘기를 제대로 전해준 건지
아니면 잘못한 건지 영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여자가 알고 보니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변호사는 아닌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주변에 아는 변호사가 아주 많은 상황이었던 거죠. 제 남편의 뒤를 아주 열심히 캔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말이 다 맞다는 걸 안 후에는 바로 남편한테 헤어지자는 말도 아니고 바로 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혼인 빙자 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남편이 이래저래 여자한테 빌붙어서 얻어냈던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아주 꼼꼼하게 다 걸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한테 따로 연락해서 이혼소송 제대로 할 거면 자기네 변호사가 도와준다고 했으니 연락하라고 그렇게 따로 연락까지 해주었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이 돈 한 푼 안 주고 저를 쫓아내려고 안간힘을 쓰던 중이어서 골머리를 썩던 차에 옳지 하고 그 여자가 제안한 걸 받아들였죠. 재판날 법원 앞에서 만난 남편의 얼굴은 가관이었습니다. 왜냐? 제 옆에 그 여자가 서 있는 걸 처음 봤거든요. 당신네들 둘이 어떻게 라면서 어리둥절 그 표정을 보고 저와 그 여자는 싸늘하게 남편을 바라보다 외면했습니다. 결국 저는 양육권 친권 모두 가져올 수 있었고 남편한테 위자료도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뱀도 잡아서 아버지가 뺏겼던 재산 꽃뱀한테 다 회수하고 그걸로 남편이 졌던 빚까지도 싹 갚을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싹 처리가 된 후에 저는 비로소 숨을 좀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직 귀는 회복이 되지 않아 소리가 잘 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니 소리가 들리던 안 들리던 크게 상관이 없을 정도로 저는 요즘 행복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내연녀였던 그 여자랑은 서로 돈독할 수 있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가끔 한 번씩 안부 정도는 묻는 그런 사이로 지내고 있어요. 어쨌거나 결과적으로는 서로가 서로의 인생을 구한 셈이니까요. 그리고 제 아이들 역시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나서는 저한테 더 잘하려고 합니다. 특히 첫째 아이가 저한테 마음을 열어준 게 저는 가장 감사하고 고마워요. 그동안 저 모르게 지 할머니랑 고모들이 엄청 제 욕을 했었더라고요. 사실 저한테 뭐라고 했던 것보다 울면서 첫째 아이가 그 얘기를 고백하는 걸 듣고 저는 훨씬 더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아이에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서 엄마와 아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태였거든요. 처음으로 한 번만 더 내 아이한테 이딴 식으로 하면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 아주 냉정하게 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새 삶을 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여곡절 끝에 맞이한 삶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한번 두 아이와 함께 잘 살아보려고요. 그리고 시댁 쪽은 다시는 돌아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죽는 날까지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연 왔어요 톡톡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사연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